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SVB 은행에 이어 이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따른 여파와 또 CPI 또 그리고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에 대해 주목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 금융당국이 파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은 완화됐지만요. 이 은행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고 지역 은행들의 주가는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외인들의 공격 매도에 뉴욕장보다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고요. 큰 낙폭을 보이는 이 상황 속에 보다 뚜렷한 해결책이 좀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확인한 오늘의 헤드라인 보도국 기자와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윤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앞서 보셨던 헤드라인 중 세 가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죠. 이 지난달 수입 제품의 가격 수준이 4개월 만에 다시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네, 2%대 상승률을 보인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의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8.03으로 지난 1월보다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이너스였던 수치가 4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인데요. 품목별로는 1월과 비교해 원재료 중 원유를 포함한 광산품이 2.1%, 농림수산품이 2.8% 올랐습니다. 중간재 중에선 석탄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이 각각 5.7%, 2.1%씩 올라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수입물가 지수는 0.5% 떨어졌는데요. 수입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수출물가 지수는 115.17로 1월보다 0.7%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 제품이 2.6%, 운송장비 1.8%, 제1차 금속 제품 1.5%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 하락했고요. 석탄 석유 제품은 4.6%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입 물가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유가랑 환율 때문입니다. 오늘 한행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 중심으로 수입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82.11달러를 기록했고요. 한 달 전보다 2.1%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도 1270.74원으로 전월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 역시 반도체 가격 약세에도 환율 상승에 전월 대비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수입 제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수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총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요. 올해 인적 분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 현대백화점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면서 인적 분할을 앞둔 다른 기업에서도 소액 주주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반면 소액 주주 지분은 희석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적 분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배경과 목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바꿔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계에 따르면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체제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OCI, 대한제강, 동국제강, 이수화학 등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과 비교했을 때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 물적 분할과 달리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 가치 방식으로 이제 대주주의 지배력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OCI의 경우 인적 분할을 통해 폴리실리콘 사업에 가려 있던 기존 화학 사업의 가치와 기업 가치를 재평가를 받고 사업 간 분리를 통해 전문적 의사결정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 분할 시행 후 지주회사는 신설되는 자회사에서 의결권이 있는 신주로 자사주 몫만큼 배정을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쉽게 강화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어 주총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12월 결산 법인 정기주총 시즌 속 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최근 한 2, 3년 새에 반대표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는 국내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21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열린 정기 임시주총에서 4,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이 중 12.1%에 해당하는 577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24건으로 4.2%에 불과했는데요. 또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의 비율은 16.1%로 2020년 9.2%보다 무려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 또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던 건가요? 네, 일단 이사 감사의 보상권에 대해서 가장 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3년간 안건별 반대율은 이사 및 감사의 보상권이 26.4%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합병 및 영업 양수 양도가 11.5%,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회 선임이 10.6%, 정관 변경 10.3%,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가 7.3%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룹별로는 IS 지주가 4개 주총 안건 중 2건을 반대해 반대율이 가장 높았고요. 반대율이 50%를 넘는 곳은 대기업 집단 중 IS그룹이 유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흥건설 그리고 LS, 금호석유화학, KG가 30%대의 반대율을 기록했습니다. 안건 반대 건수로는 삼성그룹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롯데가 17건, SK 16건, HD현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한 표도 던지지 않은 그룹은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삼천리 단 2곳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도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 이어집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공시와 뉴스들 나왔는지 주요 공시와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적 관련한 공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진약품 살펴볼 텐데요. 전년 대비 11% 성장한 매출액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2021년 130억여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그 손실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됐다라고 하죠. 마이너스 7억 3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게 됐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성장한 2,183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보였지만 RNS 바이오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은 2배가량의 역성장을 보였다는 점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장 초반 이 위메이드가 상장 자회사인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를 합병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해당 이슈로 주가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죠.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핵심 판권인 애니팡을 개발했던 자회사를 흡수하게 된다면 이 회사 실적의 안정성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왔고요. 위믹스 생태계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다만 각각의 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이 합병설은 곧 주가의 하락을 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회사가 선을 그었죠.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 관계자 모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는 티라유텍 살펴보겠습니다. 티라유텍의 자회사인 티라로보틱스의 자율주행 로봇이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티라로보틱스가 글로벌 AMR 시장의 북미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 CE 인증, ISO 인증, FCC 인증 등 해외 필수 인증 3종을 다 취득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CE 인증은 유럽 진출의 필수 관문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원 E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간외에서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장중에도 하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가 세원 ENC 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 접수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청했습니다. 답변 시한이 오늘 정오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세원 ENC는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 중인 사건으로 확인이 된다면서 사건 접수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의 실적 관련한 공시부터 합병 관련한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이 시장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를 이 전문가의 시각에 AI 참견을 더해보겠습니다. AI 상담소 이어갑니다. 오늘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시장을 이끄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좀 간추려서 알아봐 주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불사조라는 이 별명이 좀 붙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현재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에코프로의 이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장님께서 좀 짚어주실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우리 AI 챗봇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우선 2차 전지주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요인은 뭐가 있을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이제 우리 챗 GPT는 이런 답변들을 내놨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 정부 정책도 끌 수 있겠고요. 또한 산업 구조, 또 자원 확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환경 규제나 원자재 가격, 또 정부의 정책 및 지원들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전기차 수요 증가와 또 감소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 보면요. 오늘장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이 국제적인 전기차 수요 감소로 둔화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외적인 이슈로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오늘 시장 좀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이 종목별 희비는 좀 극명합니다만 특히나 앞서 살펴봤던 이 에코프로 삼형제 중에 에코프로는 오전장에서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2위로 좀 올라서기도 했죠. 유럽 CRMA 이 기대감이 2차 전지주를 좀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챗 GPT 이 말과 함께 또 차장님의 견해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뭐 다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 정책이라던가 해외 쪽의 요인들,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미 어떤 큰 트렌드 자체는 잡혀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던가 유럽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급속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팔라질 전기차의 수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특히나 에코프로가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시행되는 CRMA 이런 쪽으로 인해서 원자재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단 에코프로 이런 시장에서도 정말로 강하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폐배터리 쪽을 이제 에코프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활용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죠. 성일하이텍이라던가 세비캠 이런 종목들. 성일하이텍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장용의 MLCC, 기존에는 IT 제품으로만 사용이 됐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장용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삼성전기라던가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윈텍 같은 종목, 약간 시총이 작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에코 플라스틱 같은 종목도 전기차, 친환경차 쪽으로 갈 때 차량이 이제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량을 경량화시킬 수 있는 범퍼 소재 이런 쪽들에 강화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안 좋은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좀 하락하는 종목도 좀 있기 마련인데 저희가 이거 에코프로 관련해서 2달 사이에 주가가 2배,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10만 원대에서 37만 원대로 좀 상승했고 또한 여기에는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 MOU 체결 이슈가 조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에코프로를 견인하는 이유 중에 이 MOU 체결했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좀 경신한 에코프로인데요. 반면 이 앞서 좀 살펴주신 것처럼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첨보는 일부 종목들은 최근 중국의 전기차 수요 둔화세로 좀 하락을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2차 전지주 주가 판가름할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가장 큰 건 일단은 아무래도 경기 방향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우려들 나왔다가 그래서 정말로 경기가 침체되느냐. 그런데 미국의 고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다 꺾였었던 CPI라던가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번에 50bp 올린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확률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꺾이는 흐름들이 SVB, 뱅크 쪽의 파산 이런 영향으로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LFP 이런 쪽에 사실상 저성능 배터리, 지금 전기차의 보급률이 10% 이상, 그리고 침투율도 10% 이상으로 오다 보니까 네. 초기에
비싼 전기차,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량들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미 다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급형 배터리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미국에서는 중국 배터리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CATL과 포드 쪽에 대해서도 그쪽의 주지사가 일단 중국 거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LG 엔솔과의 밀월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된 거고요. 네네. 이런 쪽에서 포트폴리오, 배터리단에서 저성능과 고성능을 분류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런 저성능 배터리에서도 우리나라가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미국 업체들에게,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에코프로 관련해서 좀 상승장을 좀 펼치고 있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죠. CRMA가 이 3월 14일 이 현지 시간으로 이 초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또 연초 대비 두세 배 급등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상승세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굳건한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이 상승세 속에서 2차 전지 이 더욱 부각될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그간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양극재죠. 하이니켈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에도 영향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매출 구조로 좀 약간 변신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에서 일단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네.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면서 타업체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에코프로 주가의 급등이 물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쇼커버뿐만 아니라 쇼스키즈라고 하죠. 정말로 공매도를 쳤었는데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한 상황에서 주가의 모멘텀이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쥐어짜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주가가 그런 쇼스키즈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과열되어가는 분위기도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인정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은 충실하게 반영들이 되고 있고 미래에 어떤 포스코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그 밑에 단의 기업에서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유일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LNF나 이런 쪽들은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던가 전구체 같은 것도 이제 프리커서 양극재를 만들기 전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90% 가까이 의존을 하던 물질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쪽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가 다 만들어지게 된 부분들이고요. 원재료를 확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이고 앞으로 발효될 유럽의 CRMA라던가 미국의 IRA법 관련해서는 이런 원자재 확보 차원들은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불사조와 같은 에코프로 삼형제 관련 이야기와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장의 다음 핵심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SVB 파산 여파가 오늘까지도 조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줄줄이 약세인데요. 뉴욕장부터 해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도 좀 하루 늦게 오늘 우리 증시에선 여파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챗 GPT한테 좀 개괄적인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자, 미국 금융시장 또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까? 이거를 챗 GPT는 다음과 같이 좀 답변을 줬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금융시장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도 좀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정성에서도 일정 수준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내구성을 보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챗 GPT가 오늘장을 좀 내다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전일장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 보였던 국내 증시가 간밤 이 뉴욕발 악재로 연이어서 좀 흔들리는 이 뉴욕 증시 은행주들 영향으로 현재 우리 시장 지수까지도 큰 폭으로 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 차장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이 SVB 파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네. 글로벌 증시 은행주는 먼저 이 우려감에 반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루 좀 지나서 우리 장에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은행주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자분들 네. 또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어떤 손절을 할 타이밍은 좀 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실폭이 크지 않은 분들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먼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라는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일단은 손실폭이 크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챗GPT가 답변을 내놓은 거 보니까 참 교과서적인 정석적인 답변들을 내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맞습니다. 뭐 저도 답변을 크게 다르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이런 경제 위기라던가 그런 금융상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이 작은 불씨가 돼서 어떤 영향을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미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SVB 뱅크가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미국이 급격하게 채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면서 이런 채권 쪽에서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은행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국에는 은행이 굉장히 지역에도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은행들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2의 SVB 뱅크 이런 것들이 촉발될 가능성도 우리가 마냥 덮어놓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골고루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시기로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월가는요, SVB 사태로 미 대형 은행주들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삼아도 좋겠다 이런 좀 의견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SVB 사태가 향후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그로 인해서 은행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까 일단 연준 쪽에서 3월에 50bp 인상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베이비 스텝 이런 쪽도 약간은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런 부분들일 텐데 결국에는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75bp씩 몇 번을 올렸잖아요. 급격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은행의 파산 책임도 어찌 보면 연준은 자유롭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바로 물가가 한번 튀어오른 상황인데 인하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이 좀 많이 반영된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저도 아직까지는 조금 우세하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은행 쪽을 보게 되면 이제 USB라던가 모간 스탠리, 도이치방크 이런 쪽의 IB 은행들은 지금 찰스 슈왑이라는 은행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단기 낙폭이 과대하고 SVB와 비슷한 구조인데 이 재무 구조가 약간 다른 은행들 대비했을 때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대면은 50% 정도의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찌 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켜봐야 돼요. 여기에서 50%를 간다 해도 정말로 지금 자리에서 20, 30 더 빠졌다가 50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무 섣부른 매수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과 또 은행주들 좀 살펴주셨는데 오늘은 좀 기대감이 몰리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은행주들은 현재는 패닉 상태지만요. 향후 또 반등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주셨는데 뭐 어느 섹터든 간에 오늘장
좀 탑픽 종목이나 뭐 꼽아주실 만한 그런 뭐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2차 전지 쪽이 은행 쪽보다는 훨씬 유망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던가 모멘텀 생각해 봤을 때는 2차 전지에서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네.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변동성을 키울 때는 네. 향후의 실적이나 모멘텀 관계 없이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매수를 해서 올렸던 만큼 차익 실현도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섣부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을 제가 내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단계이긴 네,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들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TCC, 스틸. 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삼성 SDI 쪽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네. 테슬라도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삼성 SDI라던가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제품을 단독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결국에는 기술력입니다. 2차 전지도 예전에 그냥 철강을 하던 회사들이 네. 전부 다 이 원통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통이라는 게 네. 굉장히 두꺼운 니켈 도금 강판을 말아야 돼요. 원통형으로 마는데 그 안에가 매끈하게 말려야 됩니다. 근데 그 그렇겠죠? 기술력이 없으면은 이게 표면이 굉장히 우둘투둘하게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기술력으로 바탕을 해서 니켈 도금 강판을 결국은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만큼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네.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계속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업을 봐야 되는 이유는 네. 그동안에 철강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받아오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낮게 받아왔다라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PER이 단번에 높아진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2차 전지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의 제품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CC 스틸을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주시면서 좀 기존에 철강으로만 분류됐던 이런 사업이 더욱더 좀 향후 좀 이게 바운더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고수의 선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이슈 체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고수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볼 만한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SVB 쇼크에 세계 증시가 그야말로 휘청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늘장 또 타격을 맞고 있는데요. 그 확산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제 어제 바이든이 이제 3월 13일자로 기자회견장에서 좀 언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은 잠잠하게 조금 좀 달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예금 고객이 아니라면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 좀 들려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발 블랙 먼데이가 정말 이 전 세계를 덮친 격이 됐습니다. 자, 이 SVB 16위
에 달하는 정말 큰 규모의 은행이었는데요. 파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했던 회사인데요. 네. 자산 규모만 2,09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SNS상에 악성 루머가 나오면서 현금 유동성 고갈로 인해서 이틀 만에 파산을 했는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를 띄운 것은 연준이었습니다.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을 통해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운을 띄웠는데요. 네.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악성 루머가 나오니까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또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 구조에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은행과 달리 총 자산에서 채권 투자 비율이 무려 57%나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되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평가 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금 잔액의 60%가 테크 기업이라든지 헬스케어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스타트업이 부진하면서 자금난을 겪고서 이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상품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연체와 관련해서 또 운전 자금도 현재 확보를 위해서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연준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은행 시스템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야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급속한 금융 긴축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화랑을 보아왔던 하이테크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역회전이 걸립니다. 이 역회전이 걸리는 것을 알고서도 방치를 했었고요. 또 이런 시스템 리스크를 방치한 결과 이번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이번 사태가 여기서 끝이지 않고 2007년 서브프라임과 같은 사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예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채권을 담보로 해서 만든 상품들이 주식 시가총액보다 더 큽니다. 이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좀 시발점이 돼서요. 채권 가격도 하락했고 거기에 보유자산 손실을 좀 막기 위해서 증자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SV가. 이와 함께 좀 루머가 돌면서 이 스타트업, 이 고객사들이 좀 돈을 인출해간 뱅크런, 이 사태 때문에 좀 파산을 하지 않은가 이렇게 조금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SVB 파산이 이 탄광의 카나리아라고도 불리죠. 이 다가올 위험을 먼저 알려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이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전 세계 금융주에 좀 동요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리먼 쇼크 때처럼 전 세계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을 좀 불러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사태가 터지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강구했고요. 네. 유동성 대책도 발표할 정도로 이번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다른 은행들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이 특정 비즈니스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은행들이 많고요. 네. 특히 채권 투자 비율이 높은 은행도 있고요. 또한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사태가 안 좋아지면 집중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이런 은행이 지방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 FRB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무려 450bp나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채권과 관련된 투자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가 손을 실제 그 차익 손실을 발생하면서 네.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 같은 경우는 평가 손을 그대로 떠안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들의 그 예금과 관련해서 주요 고객들 같은 경우,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많은데 네. 이들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4%고요. 네. 또 MMF 같은 경우에는 3%인데 은행이자 1%에 만족 못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1% 이상 벌어졌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조달 자금과 운영 수익률 간의 미스매치가 벌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난이라든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기술 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버블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 채권 증가는 고스란히 은행의 부실과 관련돼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앞으로 암호자산과 관련된 주요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또 벤처 대출 금융기관들,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은행들이 갖고 있는 펀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네. 당분간 이런 매도 압력은 국내 증시의 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호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벤처 캐피탈, 온라인 주식 담보 대출과 관련된 은행들이 이와 비슷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빨리 금융 감독 당국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24시간 좀 보호 감찰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은행이 세 번째나 좀 이렇게 폐쇄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필두로 해서 실버게이트 은행은 자진 청산을 좀 선언했고, 또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까지도 이렇게 폐쇄 명령이 좀 떨어졌는데, 좀 여러 가지 조금 사태들을 보면서 이 얼마 전 중국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중국에서도 이 SVB와 유사한 은행 파산이 좀 발생을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 어떤 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가 상당히 위태로운데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서 엄청난 자금들을 유치해서 인프라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가 과잉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회수가 못 되면서 뭐 절강성에 있는 작은 은행이라든지 지방 은행들이 지금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인대에서 시진핑 직속의 금융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그 리펑 리창 총리라든지 허리펑 부총리가 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뭐 회색 코뿔소라든지 블랙스완이 당장은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건 중국은 현재 이런 그 시위들이 일어나고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녹색 건강 카드에 통해서 적색 경보를 스마트폰에 줍니다. 그러면은 적색을 받은 사람들은 외출이 불허되고요. 은행이 소속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5억대의 감시 카메라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를 알려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사태가 중국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자금 유출은 지속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당국의 지원책이 좀 미국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 과연 리먼 쇼크 때처럼 또 연준이 구원투수로 좀 톡톡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리먼 쇼크 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는데요. 이번에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진로의 도피 그리고 안전자산의 도피들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안전자산이라고는 금 가격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현재 런던 픽스 거래라든지 앵커레이드 트레이드가 움직이면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138엔에서 134엔 3엔까지도 절상이 되고 있고요. 원화도 다시 1,300원이 깨지면서 오늘 현재 1,298원까지도 내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신용 위험, 금융 위험이 이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금융 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금리 인하에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당장 오늘
11시 30분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네. 전분기 대비로 봤을 경우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4 증가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것보다 낮아진다면 연준이 안심을 하고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들을 조기 진화시킬 수 있는 연준의 마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형은행의 파산에 따른 여파와 향후 전망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전인대에서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전후로 매우 신중하게 조금 잡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중국은 1991년서부터 성장률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올해는 가장 낮은 5% 전후로 낮췄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라 해서 한 나라의 노동이라든지 투자가 생산을 해가지고 최대한 GDP 성장률을 낼 수 있는 게 잠재 성장률인데 현재 5% 전후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성장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네. 이는 외형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은 고품질의 성장, 그러니까 브랜드를 중시한다든지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런 투자에만 집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 속내는 2년 연속 목표 성장률을 미달했을 경우 시주석의 권위에도 흠이 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겠죠. 또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음양 오행설을 신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올해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도한 성장을 해가지고 오버했을 경우에 오히려 중국 경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성장률을 좀 낮췄는데요. 올해는 충분히 이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철회를 한 중국이 이제 V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렇게 조금 고민과 또 우려감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세계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5% 전후로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틀림없이 V자형 회복은 가능합니다. 네. 작년에 3% 성장이 5% 전후까지 올라간 V자형 회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다른 선진국처럼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 경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진핑 이전의 10년을 보면은 성장률은 9%까지 갔었는데 시진핑 때는 5%로 떨어졌고요. 앞으로 5년은 3%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 버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경기를 자극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준하는 우리나라에도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감소로 인해서 성장률이 0.15에서 0.2% 정도 하락하는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중장기적으로 이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이 고용 시장도 조금 불안해질 수 있겠고 또 내수 주도의 성장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중국이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인구 보너스 효과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6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들이 그동안에 계속 증가를 해오면서 사회 보장비도 적게 들고 저축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런 정책 자금들이 인프라 투자에 순조롭게 들어가면서 성장률을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외로 사회 보장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성장률은 계속 둔화되는데 인구 보너스와 실질 GDP의 관계를 보면은 앞으로 2, 3년 단위로 중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씩 계속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양한 개혁이라든지 또 생산성 향상, 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기 위해서 내수 주도의 성장, 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미국 은행 파산과 함께 또 중국의 전인대 이야기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